계속 등록오세요. 학사 제한.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때 배울 문학작품 제망매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제자가 제사 제자, 망자가 죽을 망자, 매자가 누이 매자. 그래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향가라고 그랬죠. 그죠? 향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향가가 어떤 거냐? 옆에 참고에 나옵니다. 향찰로 기록된 신라 때의 노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향찰 좀 동그라미 쳐. 향찰. 향찰이 뭐냐?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말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표기 방법.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말을 표현하고자 했던 표기 방법, 그걸 향찰이라고 합니다. 향찰.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글이 창제된 건 1443년에 창제가 돼서 3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1446년에 반포가 되었어요. 실제 우리말이 생긴 건 불과 500년, 6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우리의 표기 문자였을까? 한자였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한자, 한문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표의 문자죠.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진 표의 문자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마 신라시대 때도 조금은 달랐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랑 실제 표기랑 같아?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잖아. 일치하지 않잖아. 어느 날 삼국유사라는 책을 딱 폈는데 되게 이상한 한자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두 페이지 넘겨봐. 제망매가 본문이 있는 거. 거기 보이십니까? 그 밑에 봐봐. 밑에 거기 한글로 쓰여진 거 말고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처음에 생사로운.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원래요. 그대로 원래 한자대로 해석을 하면 생자가 살생자, 날생자고요. 사자가 죽을 사자. 그다음에 로자가 이거 무슨 로자냐? 길로자. 은자가 숨길 은자거든. 숨을 은자. 이거 있잖아. 삶과 죽음의 길 숨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삶과 죽음의 길. 여기까지는 한자에 뭐를 땄냐? 뜻을 땄고요. 뜻을 땄고. 은은 한자의 뜻과 의미와는 상관없이 뭐만 당겨? 음만 딴 거야.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삶과 죽음의 길,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향찰은 한자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거는 한자의 그 표기와는 또 다른 거잖아. 그죠? 한자의 때로는 음만 갖다 혹은 한자의 뜻만 갖다가 우리말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체계가 바로 뭐냐? 향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향가가 우리 문학사의 의미가 큰 거거든요. 향가가 의미가 큰 거야. 자, 다시 향가로 돌아갈게요. 그다음 형식으로 볼게요.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가 있대요. 사구체, 구체라는 건 글자 줄을 얘기해. 넉 줄로 이루어진 거, 8줄로 이루어진 거.
이제 마지막에 10줄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4구체항과 8구체항과 10구체항과 하는데 가장 완성된 형태가 뭐냐? 10구체, 10줄로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 뭐냐? 지금 너희들 책에 나온 제막내가. 그래서 제막내가가 중요한 작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9채로 된 가장 정제된 향가, 정제됐다라는 건 세련되고 발전된 형태라는 거고요. 대체로 시상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4, 4, 2.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4, 4, 2. 알겠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시조가 어떻게 돼 있지? 초장, 중장, 종장. 그죠? 그래서 4, 4, 2의 형태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특히 마지막 낙구라고 그래. 낙구. 아나 아우 등의 감탄사가 나타난다. 감탄사가 나타난다. 물론 조금 있다가 같이 볼 거예요. 내용: 임금과 신하의 도리, 추모, 연모 등 다양하나 주로 불교적인 내용. 왜? 향가를 주로 썼던 작자들이, 작가층이 화랑이나 스님이 많았거든. 신라시대 때의 국교는 불교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된 작자층은 여기 화랑이나 여기 있죠. 승려, 귀족, 평민에 걸쳐 다양했지만은 지금까지 전해진 대부분의 작품은 주로 승려나 화랑이 많이 써. 그 다음 의의, 향차로 표기함으로써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들어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향찰 어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19채로 된 제막내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와 감상부터 들어갈게요. 요거 우리 지호 한번 읽어볼까? 삼국유사에 의하면 월명사가 이 무례를 지어 일찍이 죽은 부인을 위해 제사를 지냈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경이로는 속적으로 나라가 없어졌다고 한다. 배경 설화에는 이러한 주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작품은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순수 서정시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자, 주술적인 요소도 있다. 주술적인 요소. 여기 보니까 무언가 바라는, 무언가 국 같은 걸 해서 바라는 주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혈육의 죽음, 특히 죽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순수 서정시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 다음이요. 특히 죽음을 단순히 감상적으로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여 뛰어난 비유로 그려낸 작품으로 향가 중에서도 뛰어난 문학성과 고도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는 월명사라는 스님이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핵심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갈래가 몇 구체? 19채 향가. 거기다가 가장 세련된 향가, 가장 세련된 형식 혹은 정제된 형식이라고 그래요. 정제된 형식 혹은 완성된 형식. 가장 세련되고 정제되고 완성된 형식이 바로 19채 향가입니다. 서정적,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히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고, 애상적, 슬플 애자, 서러울 상자, 슬프고 서럽다라는 얘기. 추모적, 누군가의 죽음을 갖다 기리는 거죠. 불교적, 불교 사상이 나옵니다. 특히 윤회 사상이 나와요. 윤회 사상. 좀 이따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제재는 누이의 죽음이 되겠고요. 주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빈다. 특징 1번, 혈육과의 사별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함. 두 번째, 비유, 상징 등과 같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높임.
불교의 윤회사상 별표 꽝꽝꽝 쳐놔. 중요합니다. 불교의 윤회사상. 윤자가 수레바퀴 윤자고요. 회자가 돌다 회자거든요. 사람의 생이라고 하는 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라는 얘기야. 전생이 있어. 너희들은 전생에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에,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만약에 현생에 죄를 많이 짓고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애들이 있지, 그치? 후생에는 개나 돼지나 뭐 소로 태어날 수 있고요. 더 악하면은 나무나 돌로 태어날 수도 있대. 이게 바로 뭐냐? 전생과 현생과 후생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살생을 금지하잖아. 지금 뭐 고기 다 먹지만 옛날은 고기도 못 먹었거든요. 왜 고기를 못 먹냐? 스님들이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우리 고조부 할머니야. 내가 소고기 맛있게 샤브샤브 먹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였어.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살생을 금지하고 고기를 못 먹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먹어요. 여하튼 교회를 왜 다니냐, 불교 왜 그렇게 절에 다니냐, 결국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죽어서 우리는 어디를 간다? 천당을 가는 거잖아. 그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 사실 후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죠? 이 제망매가도요, 지금 누이가 죽어서 우리가 지금 이별해서 굉장히 슬퍼. But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미타찰이 있어. 천국이 있어. 거기서 뭐야? 죽은 누이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건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며 인간적인 고뇌를 뭘로 승화시켜?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그래서 오담유형의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절망하고 있다. 땡이야. 체념하고 있다. 땡이야. 왜?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우리는 뭐야? 만날 수 있어. 미타찰에서. 종교적으로 승화했단 말이야. 원겸아. 알바하냐고 힘들어? 원장님도 가끔 운동 삼아서 쿠팡 그 배달을 하거든요. 쿠팡 배달을 차에다가 한 60개 정도 싣고서 밤에 11시에 가갖고 새벽 1시에 이제 그 물건을 실어서 배달을 하면요. 한 60개 배달하면은 한 5만원 벌어나? 6만원 버나? 한 개당 1,000원씩 벌거든. 근데 그게 있잖아. 되게 힘들어. 보통 그렇게 밤새 하면은 새벽 4시나 5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리를 잘 알면 좋은데 모르는 데 가서 배달을 한단 말이야, 준영아. 그러니까 헤매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운동삼아 하는데 차로 가요? 예? 운동삼아 하는 짐을 싣고서 지역이 어디 배정될지도 모르는 거야. 내덕동 갈 수도 있고 율량동 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걸 들고서 이제 내가 계단을 뛰어 올라다니고 움직여야 되니까는요. 살 빼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살 빼기는 좋아요. 그 다음 헛소리 했네. 작품의 구성이요. 아까 얘기했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거는 19채 양가기 때문에 몇 줄로 되어 있어? 10줄로 되어 있잖아. 그죠? 10줄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런데 1행부터 4행이 기, 5행부터 8행이 서, 9행부터 10행을 결,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겨. 그래서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알겠습니까? 언더스탠드?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게 화자의 태도 변화입니다. 1행부터 8행까지는 너무나 슬퍼. 인생이 무상해. 인생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9행에 가서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이 감탄사로 인해서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슬프고 인생 무상감을 느꼈던 게 극복을 하게 돼요. 왜? 우리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즉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인간적인 고뇌를 극복한다. 그다음 시어의 의미 본문 통해서 보긴 볼 거예요.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을 암시한 요자가 허리 요자고요. 절자가 끊어질 절자거든. 허리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인생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산 게 아니라 일찍 죽을 때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요절했다라는 말을 써요. 요자가 허리 요자라 절자가 끊어질 절자야. 그 다음 떨어질 잎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요. 한 가지 한부모에서 태어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본문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가겠습니다. 제목대가 본문이요.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은 얘 있으면, 야 이거 같다고도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 얘가 어디를 얘기하냐? 이승을 얘기하는겨. 사람이 살아있는 곳. 지금 너희들은 이승에 있지, 그지? 저승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승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이것도 별표 꽝꽝꽝. 시에서 나나 내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적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요 시적화자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누이가 나 먼저 갈게, 나 죽을게 라고 못다 이루고, 여기서 나는 누굴 얘기한다?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게 시적화자가 아니다. 시적화자가 아니야. 시적화자가 아니요. 죽은 너희가 아이고 나 간다, 나 죽는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보통 죽기 전에 유언 같은 걸 남기잖아요.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재산은 이렇게 나눠 가져라. 그런데 갑작스런 죽음이야. 비명행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누이가 갑작스레 죽었나봐요. 죽었나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아까 이른 바람 시어의 의미 정리했었죠, 그죠? 그래서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고, 이에 저에 여기에 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죽은 누이를 떨어질 잎에다가 비유하고 있네요.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는 부모를 얘기하자. 부모, 한부모에서 태어났다라는 겨. 가는 곳 모르온 적, 가는 곳 모르겠구나. 결국 인생이라는 게 태어난 건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 내가 요즘에 그 상가집을, 장례식장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나보다 어린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차 사고로 이제 폐 운전대 폐 팍 부딪혀가지고 죽었거든요. 뭐 어른들도 죽는 모습 많이 보고, 그렇게 그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참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진짜 인생의 생일은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다. 그러다 좀 어려운 말로 인생 무상이라고 그래. 가는 거 모르겠구나. 여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1행부터 8행까지는 뭐야? 슬프고 애상감, 슬픔, 애상감, 무상감, 인생 무상이라고 느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시상이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된다. 미타찰. 미타찰은 어디를 얘기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천국을 얘기하는겨. 미타찰에서 만날라. 별표 꽝꽝꽝 쳐라.
여기에 나는 죽은 누이의 나였고요. 여기에 나는 누굴 얘기하는겨?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겨.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겨. 아, 미타짤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도를 열심히 닦으면 비록 지금은 죽은 누이와 헤어졌지만 결국 죽은 누이와 어디에서 만나? 극락세계인 미타짤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 자체가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이로써 슬픔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뭐 했다? 극복했다. 인간의 고뇌를 극복했다라는 거. 됐죠? 내용 어렵지 않죠? 그죠?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습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향가의 형식적 특성이 있다. 그 다음 이건 19체인데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 여기 어디에서 아에서 시상이 전환이 된다. 비록 슬프고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지만은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만날 것을 믿고 종교적 승화를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니? 됐어? 네. 그 다음에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갑니다. 첫 장으로요. 이 몸이 죽어가서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시조를 알려면 일단은 시대적 배경이나 성상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성상문 많이 들어봤지, 그지? 뭐요? 누구요? 사육신이라고 들어봤어? 이 개세마리들은 그것도 모르지. 사육신인지 생육신인지, 그지? 세종대왕의 아들이 누구죠? 네, 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뭐야? 한글 창제죠. 지편전학자들이 창제한 거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의 단독 창제예요. 창조물입니다. 영준아? 한글은 세종대왕 단독이 만들었다고. 그걸 지편전학자들한테 던져주면서 한번 연구해봐. 이거 갖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그랬을 뿐이야. 그 지편전 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성삼문이 있었어. 얼마나 똑똑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 있었던 사람이고 항상 세종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세종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성삼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의 자기 자식 문종을 아는데 이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골골대. 얼마 못 살 것 같아. 영준아, 병든 닭처럼 영준이가 계속 저렇게 졸고 있어. 저거 어떡하지 저거? 그래서 이 지편전 학자들한테 야, 우리 문종 있잖아. 문종이랑 문종 아들 나면은 좀 옆에서 잘 보호해줘. 보위해줘니?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종이 30대에 즉위를 해서 2, 3년 다스리지 못하다가 바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가 누구요? 어린 아들인 단종이 왕위에 올라가게 돼요. 왕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문종의 동생이 누가 있었어? 수양대군이 있었거든요. 오라. 아무리 봐도 요걸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게 관상이라는 영화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이라는 영화가 요거. 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나온 시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역사적 사건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하튼 수양대군이 어라? 아니 내가 멀쩡하게 내가 힘도 있고 나 능력이 있는데 왜 저런 어린 조카 따위에게 왕위를 물려줘? 그래서 결국에는 수양대군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단종을 뭐 시켜? 폐위시켜. 그래서 지가 뭐가 되냐? 세조가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단종이 야 원래 유교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적장자는 누구냐? 단종이거든. 그래서 요 지편전 학자들 삼상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단종을 다시 보위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발각이 됐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수양대군이 세조가 이 성상문이나 박평영 이런 애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너무 똑똑했고 너무 나라의 공신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유를 했습니다. 야, 좀 있잖아. 우리 같이 좀 살아보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야? 나 싫어. 거부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추금으로써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섬상문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때 을푼시조로 알려져 있다. 온 세상이 모두 세조를 섬길지라도 자신은 동래산의 키 큰 소나무처럼 우뚝 서서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작가는 섬상문. 핵심 정리요. 평시조고요. 성격은 의지이죠. 지사적. 지사적이라는 건 자기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을 지사라고 그래. 독립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사라는 말은 자기가 품은 뜻을 꺾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영준아, 준영아, 영준아 지사라고 그래. 알았어? 영준 지사. 비판적이다. 당연히 수양대군과 그 무리들을 갖다가 비판하겠죠. 제재는 낙낙장송. 낙낙장송이라는 건 뭐 소나무가 뭐 몇백 년 된 소나무가 가지가 울창하게 쭉쭉 늘어진 소나무 있잖아요. 그죠? 낙낙장송이라고 그래요. 주제, 단종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와 의리요. 특징,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구성, 초장, 이 몸이 죽은 다음에 되려는 것에 대한 자문. 중장, 낙낙장송이 되고자 함. 종장, 독야청청하고자 함. 자,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본문 봐봐. 본문 펴. 몇 페이지요, 거기가? 12쪽 펴주세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죽은 상황에 대한 가정, 이푸절이지. 이푸, 가정하는 겨? 여기 가정 있네? 자문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물어요. 자문. 무엇이 될까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자답이지. 자답. 여기 중장과 종장은 자답. 이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얘기하죠.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낙낙장송은 소나무는 대표적인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죠. 동현아, 그지? 되어 있어. 백설이, 이 백설이 뭐냐? 부정한 세력, 수양대군과 그 일당들을 얘기하는겨. 만건곤할제, 건곤이라는 건 천지를 얘기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독야청청하리라. 혼자 모야 푸르게 살아갈 것이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시조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시조에서 종장의 첫음복, 요 백설이는 항상 삼음절로 지켜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그다음 봉지딸 기나긴 밤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봉지딸 기나긴 밤은요, 우리 황진이가 지은 시조입니다. 황진이의 직업은 뭐라고? 기생이죠. 어떻게 술 팔고 소위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기생이 저렇게 시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데, 조선시대 때는요, 특히 아녀자들은 글도 못 배우게 했어. 그냥 집에 가서 애 잘 낳고 뭐 가정살림만 잘하면 그게 최고의 아녀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째 오늘따라 다들 이렇게 그냥
집중해. 안여자의 돌이라 생각해서 글을 잘 안 배웠어. 그런데 이 기녀들은 있잖아. 상대할 사람이 누구게? 양반이나 사대부를 상대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녀는요, 그냥 야 너 얼굴 예쁘니까 오늘부터 기녀 이게 아니야. 지금으로 따지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지, 그지? 뭐 SM 같은 데 있잖아. 어릴 때부터 기녀 수업을 받습니다. 기생 수업을 받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기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돼요. 장구나 뭐 거문고나 가야금 다루어야 되고요.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시조 부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글 쓸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영재 교육을 통해서 아주 그냥 엔터테이너로 키워서 나중에 뭐가 되냐? 기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홍랑이나 이런 황진이 같은 사람이 굉장히 시조를 잘 썼죠. 잘 썼지. 황진이가 시조를 얼마나 잘 썼냐? 당대에 글 좀 쓴다 하는 남자 새끼들 다 넘어뜨렸잖아.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애들 다 넘어뜨렸어. 니들 콧대 내가 다 꺾어놓을 거야. 황진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해와 감상, 조선 최고의 기녀 중 하나인 황진이가 지은 시조로 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할 독자에게 공감을 준다. 또한 서리서리, 구비구비와 같이 우리 언어의 미적 표현을 충분히 살려주는 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다. 작가 황진이 송도 3절이라고 불리고요. 핵심 정리, 갈래는 평시적, 성격은 낭만적, 서정적, 제재는 연모, 연모가 사랑, 사랑의 정.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특징, 추상적인 개념, 이게 중요해. 밤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개념이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을 한 허리를 베어냈대. 한 부분을 베어냈대.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 비유와 순 우리말 음성상징어. 뭘 음성상징어라고 그래? 의태어와 의성어를 합쳐서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그래. 서리서리, 구비구비 같은 거. 사용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초장, 이미 없어 외로운 동지 딸의 기나긴 밤을 베어두려 함. 중장, 베어둔 밤 시간을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두려 함. 종장, 그리운 이미 오시면 베어서 넣어두었던 밤 시간을 다시 펼치려고 한다. 내용 어려운 거 없어요. 본문 들어갈게요. 동지딸. 야, 1년 중에 동지딸이 어떤 날이요? 가장 밤이 긴 날을 동지딸이라고 그러죠. 그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일 거야. 기나긴 밤, 임없이 외롭게 지내는 부정적 시간이요.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냈대. 아까 얘기했어.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물인 것처럼 한 허리, 한 부분을 빡 떼어나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 베어내어 춘풍,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 구비구비 다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음성 상징어라고 그랬지. 그지?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겠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동지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떼어다가 이미 오신 날, 이미시여, 나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고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정적인 시간을 이미 오신 밤에 시간을 더 늘리는 거지. 그 부정적인 시간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더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로웠던 밤을 갖다가 끄집어 내갖고 님이랑 3시간 보낼 걸 뭐 6시간, 9시간, 10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 역시 어른님도 종장의 첫음부는 삼음절을 지켜줘야 된다. 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